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31일 저녁 6시입니다. 이제 25일만 있으면은 6.25 남침 70주년이 됩니다. 6.25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라고 잘못 불려지고 있습니다. 6.25는 우리가 북한 노동당 정권 김일성과 모택동과 스탈린이 3자가 합세한 비겁한 기습을 당하고도 이승만 국군이 똘똘 뭉쳐가지고 1대3으로 저항하는 사이에 미군이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해서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버텨냈 덕분에 그 40년 뒤에 동서냉전에서 서방 세계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6.25 전쟁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영향력은 1차 대전, 2차 대전에 못지않는 세계사적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향이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즉 국제공산주의의 확장을 휴전선에서 저지하고 그 뒤에 군비 경쟁이라든지 자유와 폭압의 경쟁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즉 40년 뒤에 89년에서 91년 사이에 동구 소련 공산권이 무너지도록 만든 첫 선을 그은 게 바로 6.25 남침을 당한 한국인의 저항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자랑스럽게 기념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전년 반대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6.25 남침을 6.25 내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완전히 북한 정권의 시나리오에 합세하는 겁니다.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남침이었습니다. 내전이었으면은 미국이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내전에 왜 군대를 보냅니까? 남침 전쟁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냈는데 문재인 씨는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내전이었다고 함으로써 어리둥절하게 만든,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한 번씩 6.25 70주년에 저음한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4차례 했습니다. 지금 6.25 6월 25일에서 육군 파병이 결정되는, 미군 파병이 결정되는 6월 30일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루만, 국군, 이승만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번에 5번째입니다. 5번째의 주제는 메가더입니다. 더글라스 메가더입니다. 당시에 미 극동군 사령관이었어요. 미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도쿄에 있으면서 도쿄를 점령을 해가지고 도쿄를 다스리는 일종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패전한 이후에 아직도 주권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령 상태였습니다. 그 점령군 사령관이 메가더였습니다. 메가더는 일본 점령을 통해서 일본을 군국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나라로 바꾸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 정치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가더는 전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전략, 그리고 문장력, 웅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물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경력이 너무나 찬란합니다. 공병 장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래 엘리트 장교는 공병 장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30년대에 이미 육군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를 필리핀에 있을 때 자기 부관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6.25가 났을 때 이분의 나이가 만 70이었습니다. 전체 미군 중에서 가장 시니어였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이미 준장으로 참전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경력, 그리고 태평양 전쟁 때의 실력, 그리고 일본을 다스리는 그 안목에 대한 높은 평가 해가지고 이미 공화당에서는 이 메가더를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인기 투표를 하면은 공화당 사람으로서는 항상 1등이었어요, 메가더. 그런 후광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로 도쿄에 있었다는 게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가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메가드는 이승만 대통령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6.25 남침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이승만 정부를 도운 게 별로 없어요. 이 대통령은 미 극동군 소속 공군이 프로펠러기를 제트기로 교체한다는 사실을 알고 퇴역 전투기를 달라고 하였지만은 메가드는 이 간청을 워싱턴에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압수한 한국인 소유 선박이 60만 톤에 이른다면서 돌려달라고 했지만은 긍정적 반응이 없었습니다. 1949년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철수한 이후 한국 지역은 미 극동군 사령관의 관할도 아니었습니다. 메가드는 그러나 대만을 군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보고서는 여러 번 올렸어요. 한국보다는 대만을 더 장개석이가 중국 본토를 빼앗기고 물러나서 대만에서 정권을 세웠는데 이 대만을 매우 아꼈습니다. 한국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워싱턴에 한 적도 없습니다. 1950년 1월에 오마르 앤 브래들리 합참의장이 도쿄에 와가지고 메가드와 만난 뒤에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작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군이 대처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6.25 남침 당시 메가드 산하의 극동군 사령부의 병력을 보면은 육군이 약 10만 8천 명, 8만 3천 명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워커 중장 휘하의 8군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1기병사단, 7사단, 24사단, 25사단, 그런데 다른 병력 한 3만 명은 필리핀, 오키나와, 마리아나 군도 등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극동공군은 전투기가 1172대, 병력은 3만 4천 명, 해군 직할부대는 작았지만은 태평양 사령부 소속으로 한 척의 항모와 한 척의 중순양함, 그리고 8척의 구축함, 3척의 잠수함을 가진 7함대가 이 해역을 장악한 주력이었습니다. 7함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7함대는 이 태평양 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극동군 사령부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6.25 남침 직전에 메가드의 주된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이었습니다. 5월 29일 그는 합참에 이런 건의를 합니다. 대만은 불침 항모와 같기 때문에 미국의 서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 무초 주한 미국 대사의 회고에 따르면은 메가드 이승만 장개석은 광적으로 이기적인 점에서 비슷하고 이 대통령은 메가드를 우러러 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메가드는 이승만의 한국, 장개석의 대만, 미군 점령 상태의 일본, 그리고 자신이 구해준 필리핀을 거느린 아시아에서의 미국 총독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메가드는 그때 아마 10몇 년 이상 미국에 돌아간 적이 없고 필리핀 아니면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아시아적이었고 아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군사적 실력뿐만 아니라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식이 보통 장군과는 달랐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즉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전면 남침 소식을 접하고부터 메가드는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집니다. 그런데 메가드는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월권까지 해가면서 워싱턴보다도 더 앞질러 갑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파견하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집중 조명을 받지만은 사실은 한국을 구한 메가드의 진면목은 과단성 있는 초기 대응과 파병 결정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6월 25일 첫날 그는 워싱턴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워커 8군 사령관에게 요코하마 항구에서 탄약, 박격포, 소총 등을 실은 배를 한국으로 출발시키도록 지시합니다. 이건 대통령만 할 수 있고 합참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바로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바로 첫날입니다.
그리고 해군 공군사령관에겐 휘하의 극동군의 해군 공군사령관에게는 이들 선박의 항해를 보호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칠함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날 7월 26일 오후 도교 시간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메가드에게 한국을 지키기 위한 무기 공급과 함께 공군력의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메가드는 이미 그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해놓은 상태니까 일종의 추인이었습니다. 6월 26일 무초 미국 대사는 미 극동군의 도움을 받아 주한 미국인을 철수시키는 작업을 지휘합니다. 이틀 사이 약 2,000명이 인천항과 항공기 편으로 일본으로 철수하였습니다. 6월 27일 처음으로 김포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져 가지고 미군기가 석 대의 북한 야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6월 27일 남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메가드는 합참에 한국군의 전면적 붕괴가 임박하였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날 합참은 메가드에게 38도선 이남에서 해공군이 북한군을 공격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사실상 교전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보고 후퇴하던 우리 국군이 미군이 참전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되니까 붕괴가 되지 않아요. 기습을 받고도 한국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신기한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 이승만이 있고 미군이 있다 이겁니다. 그 희망을 보여준 게 바로 미군 지상에서는 후퇴하지만은 하늘에서는 미군 전투기가 날라와 가지고 완전히 북한 공군기를 산행하는 걸 보고 용기 백배했다 이겁니다. 메가드는 27일 조지 스트레이트마이어 공군사령관에게 적군 직별지와 장비 및 시설을 폭격하도록 지시합니다. 8시간 안에 183회의 출격을 합니다. 이틀 안에 북한 공군기 26대를 격추시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제공권을 딱 장악했다 이거죠. 워싱턴 시간으로 27일 트루만 대통령은 성명을 통하여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중국 본토가 공산화된 이후 미국에서 쟁점이 되던 대만을 지킬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쟁에 결판을 낸 겁니다. 한국전 덕분에 살아난 나라가 대만입니다. 메가드는 27일 존 H. 처치 준장이 지휘하는 15명의 현지 조사반을 한국에 보냅니다. 극동군 사령부의 전방지휘소 겸 연락단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처치 준장은 28일 밤 메가드 사령관에게 한국에서 보고를 합니다. 미 육군의 개입이 없이는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몰아낼 수 없다. 자, 이제 육군이 개입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미 해공군은 개입했어요. 육군이 개입하느냐, 결국 육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쟁점이 됩니다. 다음날 28일 새벽 6시 메가드는 전용기로 쓰던 C-54 이 전용기 이름이 바탄호입니다. 바탄호에 참모들을 태우고 포구 속의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가지고 4시간 후 수원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활주로를 공격한 직후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비행을 했습니다. 수원의 한 학교 건물에서 메가드는 이승만 무초대사와 함께 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처치 준장은 먼저 왔던 처치 준장은 보고하기를 9만 8천 명의 한국군 가운데 2만 4천 명만 소재가 파악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와해 상태다 이거죠. 최병덕 총참모장은 200만의 한국 젊은이들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이런 지하에 묵살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우선 메가드는 전투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영등포 쪽 강둑에 올라서서 불타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군이 쏘는 포탄이 주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결정을 마음속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주일 미군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군의 배후에 상륙작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구상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수원으로 돌아온 메가드 일행은 바탄호에 타고 오후 6시 15분 하네다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 직후 비행장에 대한 북한 공군기의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바탄호 안에서 메가드는 동승한 마가렛 히긴스 여자 종군기자죠. 유명한 미인 여자 종군기자입니다. 히긴스 기자에게 도쿄에 도착 즉시 트루만 대통령에게 미군 사단을 한국에 보내야 한다는 건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밤 11시에 하네다에 도착한 당시 70세의 노장 메가드는 다음날 새벽까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분도 거의 잠자지 않고 이승만처럼 초기 대응에 집중합니다.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워싱턴도 빨리 움직였습니다. 이 워싱턴이나 메가드나 여기에는 역전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큰 전쟁을 치른 이들이 바로 수뇌부에 있었습니다. 한국전 초기 대응의 주역 트루만, 애치슨, 브래들리, 메가드가 6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얼마나 빠르게 세계사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였는가를 뒤돌아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신속 대응이 없었더라면 미군이 오기 전에 북한군이 부산항을 먼저 점령하였을지도 모릅니다. 6월 30일 오전 미 합참은 메가드에게 중요한 지침을 내립니다. 해외 공군을 동원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저지하라. 칠함대를 극동군 사령부의 작전 통제하에 둔다. 북한 지역에 대한 작전도 행한다. 이제 북한도 폭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전쟁이 확대됩니다. 메가드는 이 지침을 받기 24시간 전에 이미 공군사령관에게 북한 지역을 폭격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워싱턴은 또다시 기정사실을 추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건 메가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북한 지역을 폭격하느냐 마느냐를 메가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합참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미 먼저 폭격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메가드의 권위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6월 30일 오후 메가드는 미 국방부에 미 육군을 한국에 파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해공군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늦었다. 북한군이 진격을 계속하면 한국군은 무너질 위험이 크고 한국군은 반격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우선 1개 전투연대를 파견해가지고 2개 사단이 정파되는데 대비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6월 30일 새벽 4시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은 텔레타이프를 통하여 메가드와 긴급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콜린스는 2개 사단 정파에는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메가드는 늑장 대응으로는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할 수 없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신속하고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압박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타이밍. 콜린스는 연대의 전개가 끝나기 전에 2개 사단 파견에 대한 대통령 허가를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순간 텔레타이프 화면이 하얗게 전기되었습니다. 메가드가 콜린스 총장을 무시하고 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메가드 전기를 쓴 클레이턴 제임스 교수는 메가드는 미군의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술수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콜린스나 이런 사람들 다 과거에 자기 부하였습니다. 콜린스는 메가드의 무응답을 질책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벽임을 무시하고 페이스 육군 장관을 전화로 불러냅니다. 페이스 장관은 즉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 47분이었습니다. 트루먼은 벌써 일어나 면도를 마친 상태였어요. 트루먼도 1차 대전 때 포병 장교로 대위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아는 사람이죠. 그는 침대 옆에 있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페이스 장관은 메가드가 2개 사단의 투입을 건의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루먼은 우선 1개 전투연대의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메가드에게 통보하라고 말합니다. 페이스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콜린스는 메가드에게 알리고 2개 사단 정파권은 곧 결정하여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30일 아침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의회 요인들이 여러 차례 만나서 분주하게 회의를 거듭한 끝에 트루먼 대통령은 육군을 보내는 결단을 정식으로 합니다. 그날 이른 오후에 합참은 메가드에게 육군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8군 병력을 마음대로 쓰라라고 위임을 하는 거죠. 나중에 트루먼은 한국으로 지상군을 파견하는 결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결정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하여 자유국가를 지켜내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아시아에서 큰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걱정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날 일기에서 트루먼은 모택동은 무슨 짓을 할까? 러시아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라고 썼습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나중에 이렇게 평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은 결단했다. 이렇게 하여 워싱턴에 있는 한국정 기념물의
명문장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파병됩니다. 3년간 전장에서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다음 차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